111쪽 하기 전에 그 요약집 받았나요? 부담 적지 않아요? 감히 장담을 하는데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감히 너저분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만 근데 요거에 관한 것도 여러분 부담 클 거야. 과목이 6개인데 세법에서 할 일이 이것뿐이 도와줄 게 없다는 얘기죠. 요 안에 기출지문 그대로 돼 있고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느끼실 거예요. 요거 이론 안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것만 조금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고 나머지 지문은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특강하는 거 있으면 작년처럼 요번에 나올 것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나올 거 안 나올 거 다 들어간 거예요. 기본서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 것까지. 다만 뭐가 없다? 문제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론 그걸 갖다 집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타이핑 하느라고 눈이 뻘겋게 되고 막 피곤해갖고 그래서 그것만 이론을 달달달 하셔.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원하는 거 다 돼. 그 다음에 나중에 특강하고 이제 이번에 나올 만한 것들 또 요거에다 더 축소를 시켜갖고 하루 특강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면은 원하는 만큼 만점 맞을 거 아니잖아. 공부도 안 하면서 만점 맞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성비로 효자 과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나씩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요 요약집으로 강의할게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몇 페이지, 몇째 줄, 밑줄, 그 다음에 밑에 밑줄, 지금 그렇게 했잖아. 이건 그럴 필요 없어. 이게 엑기스니까. 그냥 이어서 밑줄 치면 그게 끝이야. 밑줄 칠 것도 없어. 다만, 이제 요약집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단어만 동그라미 칠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에 나오는 단어. 그래서 이 기본서 할 때가 힘들었어요. 자, 몇 종, 그 다음 페이지에 몇째 줄, 굵은 것만 밑줄 칩시다.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보고 이게 진도 순서니까. 요것만 나가면은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저기 바깥바람 쐬러 놀러 갔을 때 그냥 요거 갖다가 딱 개울가에 발 담그고서 딱 보면은 정확히 2분 만에 잠이 옵니다. 수면용으로는 참 좋은 건데 일단 마음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요거 안에 다 있다 이거지. 저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나올 거 안 나올 거 다 들어갔으니까 기본서보다 이거 보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본서처럼 두꺼워야 또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세법은 40개도 아니고 40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양이 많아졌겠죠. 16개 뿐이 안 되는데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페이지 수가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얘기죠. 또 그렇게 봐야 공부도 안 하고. 오케이? 그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 받은 기념으로 해서 그걸로 공부할까? 그죠? 근데 난 안 갖고 들어왔어. 응? 그죠? 그럼 이따 세 번째 시간 합시다. 여보세요? 들어오세요? 이따 세 번째 시간은 그거 갖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편한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나가다 딱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납세 의무자 나왔는데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요거는 3월 달에 체크만 해두세요. 1월 달에 다 했죠? 3월 달에 체크하고 요건 5월 달에 자세히 또 강조할 겁니다. 요약집에 의해서. 그 다음에 115쪽에 취득의 시기 나와 있죠. 취득 시기다 그랬으면은 취득 시기 요거는 양도소득세랑 겹치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세에서 또는 취득세에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취득 시기가 지문 하나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연속 출제.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나올 때가 있고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때가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왜 번갈아 가면서 나오냐? 이거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이건 알죠? 그럼 60일은 정해져 있어. 60일까지 60일 이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언제부터 60일 계산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떠한 거래 형태별로 취득일이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고 저럴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니까 이게 시험 문제 단골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보유 기간이 길면 세율이 낮아.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아, 비싸. 그럼 보유 기간이라는 건 뭐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되는 거죠. 이게 보유 기간이야. 요거는 등기부상의 날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언제를 양도일로 잡느냐?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취득세는 얘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취득일과 양도에서 나오는 취득일은 대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두면은 양도에서 편하다는 얘기죠. 양도일은 되게 몇 개 없으니까 쉽고 얘가 포인트. 그리고 요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작년에 얘가 나왔으면 뭐 올해 얘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 년도 얘가 나오고. 그래서 취득일, 요걸 취득시기라 얘기합니다. 그럼 취득시기를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 사실상의 잔금이라고 계약상의 잔금이라고 알면 돼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줘요? 매매계약서. 왜 겁을 먹어?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주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신뢰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인정해줘요.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계약서상의 잔금일. 끝.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야.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매매계약서 쓰면 잔금일이 표시가 돼야 안 돼요? 표정이 그때그때 달라요? 계약서에 잔금일이 공란이 되어 있으면 이건 신뢰성이 없는 거야. 누가 잔금을 언제 약속을 안 했는데 계약서 쓰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시험에 나와요.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 치른 걸로 간주가 된다. 그러니까 날짜는 다 취득세는 며칠이라고 그랬죠? 60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는 계약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이다 그랬으면은 계약서 인정 안 해. 이건 어떨 때냐? 객관적으로 날짜가 입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날짜가 노출이 됐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서 필요 없어. 사실상의 잔금일을 처리하죠. 그럼 사실상의 잔금일은 독립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단어. 객관적으로 이 날짜 다 들통났네. 들통났으면 사실상 그 날짜야. 국가로부터 사왔을 때. 국가로부터 사왔으면 잔금을 내가 언제 줬는지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국가한테 샀는데. 또 이렇게 판단은 골치 아프지. 국가한테 내가 샀어. 그러면 내가 국가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잔금 치렀나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야. 계약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너 준비했어. 수입. 외국의 걸 수입을 했어요. 세관 통과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잔금 언제 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그 날짜가 사실상의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내가 경매 입찰을 해서 1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경매 낙찰받았으면 그 1억을 언제 입금을 시켰나 경매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낙찰받으면 경락대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그날이 바로 잔금일이 된다는 얘기죠. 자, 판결은
판결문이다 그랬으면은 법원이 작성해요. 신뢰성이 있죠. 법원에서 갑은 을에게 3월 20일까지 1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에 3월 20일 날 잔금 주라고 돼 있어.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판결문에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계약서 쳐다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만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만 화해, 지들끼리 화해했대요. 인낙, 인정, 지들끼리 인정했대요. 쌍방간의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날짜는 인정을 못하고 판결문의 날짜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 법인 장부. 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법인이에요. 공장부지 1억을 잔금을 오늘 치렀어. 1억을 지출을 했으면 장부에 3월 19일 공장부지 대금 1억 지급 써요 안 써요? 그럼 법인은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장부에 쓰는데 이거 조작하면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는 제재가 심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써야 되죠. 장부상에 써있는 날짜가 잔금일, 취득일이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말 뜻 이해가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사왔을 때, 그 다음 수입을 했을 때, 경매, 공매, 낙찰받았을 때, 판결문에 의해서 날짜가 표시될 때, 법인장부에 의해서 날짜가 표시될 때는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그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노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글자만 따서 국, 수, 공, 판, 장. 국수, 공, 판, 장. 국수는 거, 국수. 국수 오늘 점심때 국수들 드셔. 국수 드시고서 외상으로 먹었다. 그럼 오늘 국수 먹은 날이 아니야. 돈 안 줬으니까. 오늘 돈 줬어. 그럼 오늘 국수 먹은 날이야. 전 먹는 것뿐이 예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국수만 외워도 되죠. 아니면 국수가게, 국수공판장은 우리가 사실상 잔금 준 날이 국수 먹은 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외상으로 먹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갚았어. 그럼 국수 언제 먹었어요? 다음 주에 먹는 거야. 오늘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맛있어서. 2시간 있다가 또 먹었어. 돈 주고 나왔어. 그럼 오늘 국수 먹은 날이에요. 따라서 국수는 외상, 노후, 사실상의 잔금 준 날이 국수 먹은 날이 된다.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국수 공판장. 근데 또 국수 먹으면서 왜 국수 먹으라고 그랬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는 지금 알아둬야 돼요.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날짜가 입증이 되면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 그러나 국수공판장을 뺀 나머지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요거죠. 연부금, 연부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부다 그랬으면은 뭐냐? 연부는 할부를 얘기합니다. 페이지 넘기려고? 이거 하고 페이지에 또 밑줄 쳐드릴게. 할부다 그랬으면은 물건은 지금 가져가고 돈은 2번에 나눠내는 게 할부가 되겠죠. 그럼 돈을 매일매일 갚으면 뭐라고 그래요? 일수는 이제 떡볶이집 아줌마가 내는 게 일수. 이건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 그럴까 봐. 매일매일 내면은 일부. 한 달에 한 번씩 갚으면 이건 또 월수 이러지 않고 일수, 월수. 1년에 한 번씩 주면 연부가 되는 거예요. 세련된 말로 부라고 쓰는 게 낫죠. 세법에서는 일부와 월부는 신경 안 써. 연부만 합니다. 등치가 크니까 할부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러면 할부다 그랬으면은 계약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100년 할부로 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1억. 이걸 할부 금액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법에서는 할자를 안 써.
연자. 그래서 요 금액을 할부금액, 노후, 연부금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3월 19일 날 주기로 했다. 할부 계약상에 있는 건 인정을 안 해. 왜? 실제로 경기가 나쁘면 1억 주기로 했다가 5천만 원만 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3월 19일 날 주기로 했다가 4월 5일 날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할부다 그러면 계약서의 금액, 계약서의 날짜 인정을 못합니다. 사실상 지급액, 사실상 지급일이 되는 거죠. 할부는 계약서 인정 안 합니다. 따라서 연부취득은 사실상의 지급일을 뜻하는데 연부금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할부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부로 많이 사잖아. 안 사요? 카드도에도 3개월 무이자 긁잖아. 그래서 사회에서는 할부, 세법에서는 연부,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죠. 이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우리 매매계약 과정을 한번 흐름을 볼까요? 제일 먼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죠. 그 다음에 뭘 줘요? 부동산 거래 잘 안 하나 봐.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금 치르고 그냥 임인가?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흐름이잖아요. 계약금 줬어. 중도금 줘. 잔금 줘. 이전 등기해. 끝. 항상 등기를 맨 나중에 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럼 뭐냐? 취득일 이전에, 즉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거야. 이게 꼭 나와. 이게. 그러면 항상 날짜를 물어볼 때는 세금은 빠른 날이야. 왜? 빨리 걷는 거니까. 그러면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대. 요거 전에 등기했다 이거죠. 그럼 등기일이 더 늦죠?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5명 있었어요. 맨날 날짜가 2개 나오면 빠른 날 알면 뭐해? 나도 모르게 끄덕거리는 거. 그럼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대요. 그럼 잔금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자, 또 침착 여기서 틀렸어요. 여기서. 이전에 했어요?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언제가 되죠? 등기일이 된다는 얘기죠. 참 힘들었어. 날짜가 2개 나왔는데 빠른 날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법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양도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따냐 그러면 잔금 준 다음에 등기하니까 이건 평범한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 그럼 어떻게? 순서가 거꾸로 될 때. 잔금일 이전에 등기할 때.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아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 내가 잔금을 일주일 뒤에 주기로 했어. 나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내가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 또는 극단적 선택을 했어.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럼 매도인에게 가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잔금 치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다오. 그럼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치를게. 위험한 일이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많지는 않지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대로 나온 상식은 잘 출제가 안 돼요. 빠른 날. 그래서 잔금일, 여기서 말하는 취득일은 잔금일이죠.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그럼 빠른 날은 언제가 된다? 등기일이 된다. 세금은 항상 빨리 걷는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 반품. 반품이 되겠죠. 여러분 홈쇼핑에서 주문을 해서 반품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태그를 띄면 안 되겠죠. 반품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두를 주문을 해서 구두를 갖다가 수산시장에 일주일 신고 다니다가 반품돼야 안 돼요? 부동산 똑같아요. 부동산은 등기가 되면은 반품이 안 돼. 이게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문이 시험의 지문이야. 지문에 뭐가 나오냐? 얘가 나와요, 요거.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죠? 그럼 반품도 60일 이내 반품할 수 있어. 날짜는 60일 똑같아. 그 다음에 홈쇼핑은 단순 변심도 반품이 되겠죠? 부동산은 쌍방 합의를 해야 돼. 따라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해제신고서에 의하여 입증이 됐어. 해지된 사실이.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등기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 등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의료에 붙은 태그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쳐 드릴게. 답을 60일 이내 화해줘서 얘는 틀리게 잘 안 나와. 얘가 나오면 항상 얘가 틀리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 그럼 등기한 후에, 등기한 후에, 그리고 뒤에는 맞는 말이 나와. 60일 이내 화해조서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가 포인트. 그러니까 무효가 됐을 때, 반품이 됐을 때는 항상 등기가 포인트가 된다. 시험 보러 가서 요건 안 봐. 사람 심리가 꼭 이상하죠?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보여. 60, 눈에 확 띄는 게, 60일 이내, 나 이거 뒷다 잘해? 맞은 거야? 공인중개사로 불러다오. 얘가 있어, 얘가. 했잖아. 우리가 함정은 항상 앞에 판다, 뒤에 판다. 앞에 파는 거야, 얘가. 숫자 앞에 나온 거야. 왜? 사람들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눈에 가요. 참 희한한 거죠. 저도 그래요. 뭐 시험 보러 가면 숫자가 있으면 숫자부터 보여. 항상 여기서 문제 푸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두 번째 이후에 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얘부터 보면 안 돼요. 함정 앞에부터 보란 얘기죠. 그래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60일 이내, 그 다음에 화해조서에 의해서 해제가 입증이 됐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안 돼 있어야 된다? 등기가 안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문제풀이 특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 꼭 봐야 돼. 무효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상승계. 여기서도 한 가지. 무상이다 그랬으면 상속과 증여가 있죠. 명심하세요. 무상승계가 나오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뭘로 봐요? 증여. 그래서 증여는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증여가 뭐야?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부예요. 기부. 공짜로 주는 거. 다만 가족끼리는 기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게 증여예요. 똑같은 뜻인데 가족끼리는 증여, 남남끼리는 기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무상승계는 무조건 증여야. 계획적이야. 그럼 계약서 써. 떡볶이 할머니 30년 팔아서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한다. 단 내가 사망한 후에. 그럼 계약일이 취득일이야. 그럼 상속은 꼭 상속이란 말이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무상승계, 증여와 상속이 있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된다? 증여. 상속은 꼭 상속이란 말이 나와. 그럼 상속은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이라고 부모님 계신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출하셔요. 이건 우발적이야. 우발적이니까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계획적, 우발적 잘해야 됩니다. 평생 등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건축물. 자가건축물은 여기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짓는 거.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완공을 해요. 준공검사 떨어졌어요. 야, 이제 사용해도 좋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 되겠죠. 요것만 알면 돼. 내가 건물을 지어. 그러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된다. 요게 5월 5일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집이 안 팔릴 줄 알고 이때로 정해놨는데 집이 갑자기 급매 팔렸어.
어디 갈 데가 없어. 전세 얻을 데도 없고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럴 때는 야, 좀 임시로 쓰면 안 되겠냐. 임시 사용 승인일이 4월 4일이다.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빠른 날. 야, 내 건데 뭐 승인받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 오늘부터 쓸래.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 다 공부하면 어려워. 요것만 알면 되죠. 내가 건물을 짓는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끝. 그럼 나머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어떤 날이 나온다. 빠른 날만 찾으면 되잖아. 이거 다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죠. 뭔가 사연이 있나 봐. 건축법의 허가를 받고 진짜 대부분. 건축법 허가를 안 받고 짓는 건 거의 없어. 근데 시험 문제니까 가끔 나와. 그럼 건축법의 허가를 안 받고 짓는다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허가 안 받는 거니까. 그럼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림 이해가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지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건축법의 허가를 안 받으면 승인 필요 없어.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지냐? 아니면 허가 없이 짓느냐?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시 취득 토지, 요건 뭐라고 그랬죠? 매립, 간척. 강물을 메꿔야죠. 바닷물 메꿔야죠. 그럼 어떻게 돼? 공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최근에 나온 게 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토지의 원시 취득. 그때는 원시 취득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매립, 간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매립. 공사해야 되겠네. 공사한다. 여러분 저기 기억나시나 봐요. 새만금 할 때 뉴스 시간에 보면 항상 그 덤프트럭 흙 바위 해갖고 막 쭉 줄지어서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하긴 그런 거 관심 없겠지 뭐.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럼 공사해야 되는구나. 공사하면은 공사준공 인가일이 된다. 끝. 그런 다음에 날짜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 그럼 어떤 날? 빠른 날. 이러면 돼. 그래서 취득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여러 개 있다. 너무너무 쉬워. 그 중에 빠른 날이니까. 말 이해가셔요? 근데 요거 갖다 틀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틀리게는 절대로 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사용 승낙일을 갖다 사용 승록일 뭐 이렇게 틀리게 낸다든가 허가일인데 호가일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날짜가 여러 개 나오는 건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날만 하시면 돼. 그러기 위해선 원칙. 그 다음에 종리 변경, 지목 변경. 변경을 했어. 변경을 했으면 어떡하느냐? 공부상의 변경일이 있고 사실상의 변경일이 있어요. 그럼 날짜가 기본이 두 개 나오잖아. 둘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따라서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중에 빠른 날. 또 변경일 이전에 사용 또 나왔어.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변경일이 빨라요? 사용일이 빨라요? 또 겁먹기 시작해 또. 이렇게 노란색이 돼 있어서 헷갈리나? 그럼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어. 그럼 얘가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변경일이 되겠지. 사용일이 되겠죠. 지금 쓸데없는 거 갖고 나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땐 꼭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 이전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땐 뒤에 있는 게 빠른 날이에요. 정한 데는 그렇게 찾아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자, 우리가 재산분할이다 그랬으면 세법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분할. 분할이 뭐죠? 자르는 거야. 뭐 나누길 뭘 나눠. 자르는 거야. 자르는데 남남끼리 자르면 공유물 분할이고 부부끼리 자르면 재산 분할이에요. 그럼 부부가 자르는 게 재산인 분할인데 재산 분할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을 때 분할할까요?
왼수가 됐을 때 분할할까요? 그거 잘하네. 왜 그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알고. 왼수가 돼서 자르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기분 좋을 때, 날짜가 잘 모르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두 분이 부부야, 미안해. 두 분이 비부인데 재산 분할했어. 왼수가 됐어. 그럼 이분은 언제가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이 될까? 이분도 언제가 기분 좋은 날이 될까? 내 이름으로 등기친 날. 이제 비로소 내 거가 됐구나. 아, 기분 안 좋나? 그래서 재산 분할은 왼수가 됐을 때 내 이름으로 등기를 뺏어온 날. 기분 좋은 날이 항상 언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은 등기일, 등록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면 쉽잖아. 아,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재산 분할은 뭐 나눌 재산도 없고 사랑 갖고 먹고 산다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런가? 이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부부끼리 잘랐구나. 왼수됐구나. 그럼 제 걸 뺏어와야지 기분이 좋다. 그럼 기분 좋은 날이 언제냐? 내 이름으로 등기한 날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주변에 강의하다 보면 오랫동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한테 어느 날 맛있는 걸 사준대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그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갖다가 공동명의 하자고 그랬다고. 부부 공동명의. 평상시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 소원이었었는데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되는 걸 소원이었었는데 평상시는 안 준다고 막 팔팔대더니 스스로 술 먹고 들어와서 공동명의 하러 가전대. 재산세 종부세 때문에 집이 좀 가격이 나가거든요. 한숨 푹 쉬더니 원대로 공동명의 하러 가자고 그러대. 이분이 며칠간 잠을 못 잤대. 이제 이만큼 뺏었구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재산이 있구나 하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게 좀 있나 봐. 며칠째 그냥 구름 위를 떠다녔대. 그럼 뭐 부부끼리인데도 그거 뺏고 싶을까? 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닌가?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묘하게 기분이 좋대. 등기하고 온 날은 너무 기분이 좋대. 당장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뭐 요즘처럼 뭐 재산이 막 뭐 변화가 불쌍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애지간한 몇십억이야? 그전 우리 몇 억 대도 컸었는데 지금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몇십억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난 맨날 요즘 지고 살아. 다 부러워요. 다 부러워. 그렇잖아요? 그냥 몇십억이야 몇십억.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금 이자 버는 걸로 해서 재미로 살고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게 한 10년이고 지난 다음에 격차가 확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산다고 그럴까? 저금하는 재미로 적금 붓고 막 하던 사람들은 지금 후회를 많이 하죠. 지역별로 강의 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인데 이거 청정지역이야. 친구들은 다 나가서 서울에 가 샀어 집을. 이분만 연고지가 거기고 서울 나가 살 게 없으니까 오로지 집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군인으로. 그런 다음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내 집값은 그대로 1억도 안 올라갔어. 1억도 안 되니까. 지금 거기가 1억도 안 돼요. 근데 친구들은 벌써 10억대가 넘고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내 돈 아닌데, 그죠? 그럴 땐 뭐예요? 자격증 따가지고서 사업 수익을 많이 올리면 돼. 공부하기 싫으면 꼭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취득 시기에 관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국수공판장은 사실상의 잔금일이 되고 나머지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되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자, 이것이 115조. 이거 뭐 밑줄 칠 필요도 없겠네. 이따 또 요약집 갖고 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120조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121쪽에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이 거기에 27, 29 나왔다고 그랬죠.
30, 31, 30이니까 나올 터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다 볼게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 하나.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너무 쉬워요. 원칙. 과세표준은 취득세니까 뭐가 돼요? 취득 당시 가액이 있죠. 하나 물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뭐가 될까요? 양도 당시에 가액이 되는 거지. 그럼 등록면허세 뭐가 될까요? 등록 당시에 가액이고. 아주 답이 주어져. 요거 10억이다. 그럼 요거대로 신고를 해주면은 바로 과세표준이 얼마가 돼? 신고가액이 되는 거죠.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해야 되니까 다운계약서 노후, 업계약서 노후,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돼. 이렇게만 되면 대한민국은 다운계약서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는 뭐냐? 신고를 안 했어. 여기서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금의 성격. 신고를 하면은 내가 신고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이 이렇죠.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에 얼마 내세요? 세금이 인쇄돼서 오겠죠. 나는 신고도 안 했는데 정부가 어떤 금액으로 이거 계산해서 고지서 보냈냐 이거야. 그럴 때는 뭐가 있느냐?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저기는 뭐 70%까지 됐다고 오래 한다고 합니다만은 대략 수준이 언제냐? 엊그저께 발표 때 70% 됐다고 사람들 놀리잖아. 이게 원래는 50% 선이에요. 실거래가의 50% 전. 그래도 이제 70% 올라가고 90%까지 된다니까. 그럼 요때가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 6억이다. 그러면 고지서의 금액은 6억 가지고 세금이 계산 나오는 거야. 신고하면은 10억이야. 신고 안 하면 시가표준액 6억으로 날라와. 그럼 이런 분 있죠. 야, 신고하면 10억인데 신고 안 하면 6억이니까 세금이 많이 줄어들겠네. 그럼 신고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세금을 정부에서 나보고 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에서 내가 10억짜리야. 신고 안 했더니 6억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왔어. 그럼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한다는 거야? 6억이야. 6억. 내가 실제로 사온 거 10억인데. 그럼 나중에 보면은 요거를 다음 연도에 돈이 필요해서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 얼마에 팔았다. 11억에 팔았다. 11억에 양도했다. 그럼 신고했으면 1억의 양도 차익이 나오죠. 세금이 적어. 근데 신고 안 하면 6억에 사서 11억에 파는 걸로 본단 말이야. 그럼 취득세는 적게 냈을지언정 양도소득세가 커진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부풀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포함할 건 다 포함을 해야 돼. 그래야 양도소득세 비싼 걸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실무나 교육이나 똑같습니다. 취득가액은 높이는 게 좋다? 낮추는 게 좋다? 그렇죠. 취득세는 싸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낸다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양도소득세 비싼 걸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뒤에 나오는 것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부풀리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토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기준금액을 발표하는 거야.
이 기준금액은 뭐냐? 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다 이걸로 계산하겠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기준금액이 요거야. 최소한 요거만큼은 걷겠다는 얘기야. 자, 이게 6억이다. 그럼 6억까지는 걷겠다 이거야. 근데 다운계약서를 심하게 쓰는 사람이 있죠.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해서 신고했어. 시가 표준액이 6억인데 요걸 5억에 신고했어. 그럼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됩니까? 최소한의 요 금액은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낮은 가액으로 다운계약서 썼으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가 나와요. 첫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빨리 걷겠다는 얘기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자,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게, 금액이 두 개가 있어. 더. 그럼 그 중에 어떤 금액? 많은 금액? 그것도 괜찮고, 큰 금액으로 공부하세요. 큰 금액. 그러니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걷겠다는 게 세금이란 얘기지. 최소한 얘를 비교해서 그 중에 어떤 큰 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이따가 세율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율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높은 세율. 시험에 그럼 뭐가? 높은 세율이 낮은 세율로 출제된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그 세 가지는 시험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볼까요?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고 연부는 연부 금액인데 연부는 할부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계약상의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까 날짜도 뭐예요? 계약상의 날짜가 아니라 사실상 지급일이고 금액도 계약상의 지급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급액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계약보증금 포함 제외. 이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10억짜리야. 그러면 계약금을 갖다가 2억을 줬다. 그럼 나중에 8억만 주면 되죠. 그럼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겁먹었어. 아니,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이해 가셔? 그러니까 공부식으로 하지 마. 계약금이 뭔지는 알아요? 계약금이 뭐예요? 코바 말 못하잖아 지금. 계약금이. 그래, 계약할 때 주는 돈. 그럼 취득가액 중에 일부를 계약금으로 주는 거니까 계약금은 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지. 세법은 단어만 알면 쉽다니까. 그 다음에 예외.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뭘 적용한다?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신고가액 끝. 신고 안 하면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항상 비교해. 그럼 마지막 나온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이 둘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어요. 사실상 아까 날짜에 나왔던 것 똑같은 거야.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뭐냐?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있어. 근데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어. 금액이 입증이 됐어. 그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시가 표준액보다 비교할 필요 없어. 얘보다 적을 수도 있죠. 뭐가 있냐? 국가. 국가로부터 사면은 나라 땅 불화받았어. 불화받았으면 뭐예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내가 얼마에 샀나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금액이야.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세관 통과하죠.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얘기했죠.
내가 1억에 낙찰받았어. 1억에 낙찰받았으면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오케이? 불안해. 판결문, 법원에서 작성해. 판결문은 날짜도 인정하고 금액도 인정하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3월 19일 날 100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3월 5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3월 5일? 그럼 며칠이라고 그랬죠? 19일 하는 그랬어? 됐어. 뭔 소리인지 날짜도 설마 물어볼 줄 몰랐어? 3월 19일이 취득일이고 100억이 취득가액이래. 판결문에 있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뭐냐? 장부.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는데 작성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는 여기서 끝. 근데 금액을 물어봤을 땐 법률이 나와요. 하나 추가. 법률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뭐냐? 부동산 거래하면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하면 신고서 작성해.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됐어. 얘는 판결문에 의해서 검증이 됐어. 얘는 장부에 의해서 검증이 됐어. 계속해야 돼? 이거는 공매기관에 의해서 검증이 됐어. 이거는 세관으로부터 검증이 됐어. 힘들어. 이거는 국가로부터 검증이 됐어. 그러니까 검증이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국수는 날짜가 나오면 5개. 뭐뭐 시작. 국수 공판장. 금액을 물어보면 6개. 국수 공판장 법률 끝. 얘는 언제든지 독립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박스로 해서 국수 공판장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회는 양식 광어만 드시고 그 다음에 면은 국수만 드시란 얘기예요. 국수 드시면서 뭔지도 모르는 골치 아프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국수 공판장. 그 다음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때? 검증이 됐을 때. 이 내용에 관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